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점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과연 인내만 하면 성자가 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정시 환경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대부분 고점 투자자들이 그 NFT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마 주식들, 그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다 보면 고점 대비 아마 투자 손실 폭이 큰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깝게 포유 환율 연구소가 매도 의견을 낸 카카오만 하더라도 고점이 15만 원대였는데 지금 8만 7천 원, 8만 원까지 내려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면 한 4, 50% 투자 손실이 났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위험 가려를 했다가 다시 뭐 카카오 주식을 재매수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탔다가 다시 뭐 카카오 주식을 재매수하는 방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또 이런 그 방안을 두고 정권 전문가들마다 제각각 그 대안은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물타기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종목에 따라서는 물타기 하면 큰일 난다 라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경우 현금화부터 하자 라는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또 시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시장 전체부터 한번 먼저 점검을 하고 여러분과 대화를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 우리 코스피 시장은 지난해에도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저점을 뭐 6개월 대부분 저점 얘기하는데, 2500에서 2800선을 지난해 10월 그 제시했는데 6개월도 되기 전에 그 2600선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환경은 지난해 제가 얘기할 때보다 더 좋지 못해요. 코스피 시장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는 아니었거든요. 10월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무역 수지 적자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역 수지 적자 원인이 크게 보면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유가를 또 불확실성의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데, 이 유가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그것도 지금 관건이에요. 그 경우에는 또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우리나라 주력 산업 쪽에 또 통제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치 앞을 보기 힘든 그 시장 환경이에요. 중국 경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조지 소로스 같은 분은 그 원래 하반기에 이제 위험이 닥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지준율도 인하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해서니 좀 완화될 거 아니냐 이 얘기도 하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시황은 한국은 아주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점에서 몰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뭐 시장 금리는 자꾸 올라갈 거고, 지금 대출 금리만 하더라도 그래도 1금융권 금리인데
벌써 5% 6%까지 와가 있거든요.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인데,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또 그리고 자산 가격이 좀 더 하락하면 그 대출자별로 그 대출금리는 경우에 따른 7,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불확실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고점에 몰려버렸고, 근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화되거나, 또 그 러시아와 미국의 긴장 관계가 장기화되거나, 이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확실성에 플러스가 된 건데, 그런데 중국 경제 불확실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이 상태의 유가, 그러니까 배럴당 90달러,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난 배럴당 80달러 정도였거든요. 또 3개월 평균으로 하니까 80달러도 채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48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이제 90달러가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배럴당 10달러만 단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간 뭐 10억 달러씩 뭐 추가적으로, 예? 뭐 매월 증가한다고 이래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면, 즉 고공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가계소득 줄지요. 실질소득 얘기입니다. 시장금리 상승하지요. 그 다음 기업의 생산 원가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상장기업 영업실적 악화되죠. 그러면 실적만 악화돼도 적정 주가는 낮아지는데, 뭐 전체적으로 나빠지면 적정 주가 지수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금리가 뭐 1%, 2%일 때는 주가 수익률이 뭐 18배도 되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2%, 3%, 또 회사채 금리가 막 1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적정 주가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이 계산한 적정 주가와 실제 기업이 당면한 영업 실적을 가지고 산출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환경이 간단한 환경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정권 전문가들도 지금 한치 앞을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위험 관리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경제 환경에서는 물을 타가지고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는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뭐 한 2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또 2, 3년 동안 기다리면 부동산 시장하고 또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한국은 워낙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또 주택시장이 무너지면 이거는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회사채 중에서는 한계 기업 내지는 그 상장 폐지되는 기업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뭐 예방이 제일 좋은데, 예방은 이제 물 건너 갔단 말이죠. 제가 지난해 10월에 2800에서 2500까지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정권 전문가들은 모두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전문가들이 방송하는 채널에 그 얘기를 듣고 뭐 투자를 했거나, 또 그 매도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에 와서 더욱더 난감해져 버리는데, 이제 과거 경험담을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그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10년 전에는 중국이 이제 그 조선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엄청 밝았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기다려도 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그래요.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도 있고 수반되지 않는 기업도 있는데, 지난해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은 대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고,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것도 그래요.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업 실적이라 해야 되는데, 그냥 영업 실적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메타 주식이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그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이지만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7%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업 실적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30%까지 하락도 할 수 있고 40%까지 하락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뭐 어느 나라 없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그것이 더 많아졌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과거와 다른 거죠. 2008년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가계부채도 많지 않았고 기업 부채도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2022년 이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게는 가게대로 엄청 힘들어졌고, 자영업자 힘들어졌고, 기업도 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국가도 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환경이 너무 많이 악화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더라도 시장금리는 2%씩, 미국이 대표적이죠. 기준금리는 0.25%죠. 근데 시장금리는 2% 가까이 와버렸거든요. 그거는 국채고, 그것도 회사채 금리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트리플 B 등급은 그냥 7, 8%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이 많다라는 거죠. 지난해 테마주,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메타버스 관련 주식 내지는 NFT 관련 주식들이 뭐 한 8, 90%는 그런 주식이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것을 일찍 다루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해 그 정도 2,500, 2,800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 구독자들은, 포유 환율 연구소 구독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거는 아니냐라는 생각도 지금 후회스럽기도 한데, 그때부터 제가 2차전지 위험 경고라고 할까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그 한창 인기는 있지만은 그 한국 투자할 밖에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카카오와 그 다음에 네이버 주식은 매도 견뎌내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안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부동산 시장 환경까지 나빠지니까 광고비 수입도 큰 폭으로 줄 거예요. 메타도 결국은 광고 수입에서 뭐 100억 달러 이상 손실이 날 것 같다라는 그 분석 때문에 이제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 지금 그 환경도 그래요. 부동산이 가장 광고 수입이 클 건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환경까지 지금 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이 종목을,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제일 투신에 있을 때 에피소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투자신탁에 제가 근무할 때 처음에 LG투자증권 12를 매수했어요. 금리가 10% 이상 조건일 거예요. 12 조건이. 원래 12 금리가 낮는데, 그때는 워낙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15%할 때니까 12 금리 10%도 작다는 느낌이 들 때예요. 그리고 6,000원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왜 투자해? 라는 얘기 가능하잖아요. IMF 직후니까. 그래서 회의를 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다수는 반대를 했어요. 그때 한 12명이 참여했는데 저 혼자 빼놓고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반대 명분은 그래요. 그럼 LG 투자증 그 망하면 어떻게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질 거냐? 은행에 예금할 거냐? 은행에 예금한대. 그럼 LG 투자증권이 망하면 은행은 견딜 수 있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투자를 유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6천원이니까 34,000원에서 6천원 사이에 매도를 다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것을 고유자산에서 그 애널리스트 제가 반대를 하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회의 내지는 또 고유자산, 그때는 제가 이제 고유자산 운용을 안 하기로 했어요. 성과급도 안 주고 이러니까 내 업무도 아니고 나는 투자분석 팀장 업무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면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매도한 LG 투자증권을 다시 매수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돈을 천억 원 이상 매수한 거예요. 요새로 치면 1조 원 이상 매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한참 내리고 나서 대표가 찾아왔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나하고 개별 면담을 하자요. 지금 윤 팀장 모르게 우리가 윤 팀장이 판 LG 투자증권을 회의를 통해서 천억 원 이상 매수해가 가지고 있다. 어째서면 좋겠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매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그죠?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때 회의에 참여한 사람 다 책임을 져야 돼.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에는.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1조를 투자했는데 20%만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4천억까지 깨져 버리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경영자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책임지기가 두려워가지고 또 가진 거예요. 근데 LG는 경영난에 직면했고 LG 투자증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그때 유상증자 가격이 한 7천원에서 9천원 사이인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는 저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또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LG 투자증권 가격이 이제는 8천원까지 내려갑니다. 주당. 그러니까 이제 제일투자신탁이 이제는 부도위기에 몰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외국계 기업을 또 끌어들었어요. 근데 외국계 기업이 전환사채를 또 제일투신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는데, 그런데 금리가 그때 2% 3% 시절에 2%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12를. 근데 미국 금리는 그때 2% 정도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12%를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전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12%를 받아가는 거예요. 전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제일투신이. 그래가지고 제가 말고 결국은 제일투신이 어떻게 보면 그 부도난 거죠. 그것도 이제 한 애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 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LG그룹의 계열사인데, 그것도 금융회사인데 이게 부도가 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대기업 주식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 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우량주인데 성장주인데 이게 왜 문제가 돼? 그게 신라젠이에요. 또요. 이 신라젠도 왜 정확하게 기억나느냐 하면요.
제가 지인이 한 분 지난해에요. 이 신라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매수하면 안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 했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묻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원래 상장 폐지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젠이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요새 의학 대마지죠. 그런 그 대장주였죠. 그 무릎에 대장주였는데도 그 꼴이 났거든요. 지금 대장주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유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정시 환경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쁘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금리가 우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환경이 올해보다 또 나쁠 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율 수준도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기업 영업 환경이 내년까지 나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얘기를 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할 건데, 결국은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 물타기를 하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무턱대고 그 종목의 성격이나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없이 그저 정권에서 직원들 하는 얘기만 믿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으면 현금 보유 비중을 좀 손실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줄일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포유 환율 연구소 전략은 제가 투자 분석 팀장 할 때부터 똑같아요. 지수를 감안한 종목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수익률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국내에서 1등 수준이었어요. 우선 LG CB를 인수해갖고 34,000원까지 갔으니 그것만 해도 1등이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항상 그 시장을 감안한, 결국 지수를 감안한 투자 전략을 하고 종목 선택을 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부터 먼저 따지거든요. 원래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10월부터 코스피 2800에서 2500을 제한할 때는, 그리고 NH농협 자료를 인용까지 할 때는 그 자료가 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면 조금씩 투자하자라는 제안을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포유 환율 연구소 전략은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깨지는 전략이죠. 그래서 고점에서 투자해가지고 그 무턱대고 기다리는 전략. LG 투자증권이 그렇게 하다가 제일 투자 신탁이 부도났거든요. 또 신라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상장 폐지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약 400여 개가 상폐됐는데 그 대부분이 정권에서 직원들이 추천한 종목이에요. 한 번쯤은 다 추천한 종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장 폐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우리가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오늘 좀 길어지는데, 워낙 중요가 좀 길어집니다. 우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급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조선업체급이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뭐 조선업체 그래도 선도 조선업체인데 그게 50만원 40만원 한 주식이 10년이 지나도 10만원 한다 하면 그거는 우량주식 아니다. 예? 삼성전자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익도 창출해야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차전지는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2차전지를 그렇게 보지 않느냐 하면요, 첫째는 그 2차전지라는 것이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그 경유차, 휘발유차와 비교하면 엔진이에요, 엔진.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죠. 값도 비싸요. 근데 이 핵심 부품을 자동차 회사가 생산을 안 한다? 그게 저는 더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핵심 부품을, 그것이 차체에 내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2차 전지를 갈아 끼우든지
핵심 부품은 왜냐면 가격도 비싸고 마진율하고 관계되어 있고 차량 판매하고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는 이 그 2차 전지는 결국은 자동차 회사가 만들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만 생산하는 기업들은 닭쫓던 개가 된다는 거고, 또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는 그렇지 않을 기업도 있을 테니까 그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마진율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 직접 그 2차전지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차를 만들 때 생산 원가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납품 가격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튬 가격이 문제입니다. 코발트 가격. 이게 이제 과연 지금 가격으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상승하듯이 지금 희소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처럼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차량 수요가 이제 현격하게 줄기겠지요. 전기차 수요가 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또 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LG화학이 분사신기인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감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 주주들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물적 분할이라고 해야 회사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LG화학이 잘한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량주가 뭐냐부터 먼저 판단하자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다음에 우량주가 아니라면 높은 가격에 매수한 먼저 주식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량주가 아니면. 그러니까 테마주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LG 투자증권하고 신라젠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 포유환율연구소가 주장하는 기다리는 전략은 지수 감안해가 기다리는 전략이죠. 그러면 2500 내지 2800선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뭐 2차전지 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한 30-40% 낮은 가격이니까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죠. 수익률도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략이 이제 뭐 유효하고 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도 제가 그랬죠. 나스닥은 15 내지 20%까지 하락할 거다. 실제로 하락을 했어요. 또 2차 조정이 있을 거다. 그때 사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량기업인지 아니면 조선업체 같은 그 장기적으로는 우량기업이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증권회사 직원 얘기 들으면 될 일이 아니고 중립적인 뭐 기술자라든지 현장에 있는 뭐 배터리 기술자라든지 그런 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현대자동차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선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가 아니라면 위험관리하자. 왜냐하면 원래 환경은 너무 안 좋으니까, 또 등락이 여러 차례 있을 때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방법으로 투자원본 손실을 회복하는 전략이 오히려 우수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실패 확률은 매우 낮고 수익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유환율연구소가 내린 결론은 기다리는 전략은 아주 우량기업이라는 걸 확신할 때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 90% 주식은
위험 관리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